제가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 하나, 모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모반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내용, 모반 Q&A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는 많은 모반 환자 중에 소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좀 많이 물어보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 포크랄이 뭔가요? 네, 포크랄이란 어린이용 수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학병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검사 받을 때 뭐 심전도나 CT 같은 거 찍을 때 아니면 찢어져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협조가 안 될 때 이제 수면제 물약을 먹이는데 바로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 포크랄이라는 약물이고요. 비교적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크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수술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냥 어린이용 수면제, 물약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살부터 수면 마취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수면 마취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면 마취라고 하면 이제 정맥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내시경 할 때 하는 마취를 보통 수면 마취라고 하는데, 뭐 수면 마취는 뭐 어린 나이부터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할 때 비교적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을 한 돌쯤부터 수면 마취는 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이제 포크랄로 재우는 수술은 수면 마취랑 전혀 다릅니다. 수면 마취는 이제 약물로 혈관으로 완전히 진정시키는 거고, 이제 포크랄을 이용한 마취는 깊은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안에서 하는 이제 어린이용 수술은 낮잠 마취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면 마취는 약물로 재우는 거고, 낮잠 수술은 저희는 도울부터 하고 있고, 아이들이 너무 이제 크면, 그러니까 수면제 물약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 정도는 낮잠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유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면 마취가 괜찮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약물로 진정을 해서 사용하는 수면 마취는 마취과 선생님이 웬만하면 계신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마취 사고 중에 대부분이 이 수면 마취 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할 때는 마취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바이탈을 잘 다룰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 상황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천 모반이 수술이 좋나요? 레이저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레이저를 먼저 해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옆에 링크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수술 시간은 이제 점 크기에 따라 달라요. 작은 거는 뭐 5분에서 10분이면 되고, 크기가 클수록 뭐 40분, 50분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크기와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제 점은 큰데 한 번에 되나요? 두 번에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점을 수술로 제거할 때 한 번에 되는지 여러 번에 되는지는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게 여기 점이 있다고 치면 주변에 피부가 이렇게 충분히 부드러워서 점을 제거하는 부분을 잘라서 당겼을 때 피부가 잘 오면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고요. 점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변에 피부가 딱딱하면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점이 작더라도 한 번에 제거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술 횟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점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변부가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뭐 관절 부위는 조금 더 보존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위는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상담하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에 대해 얘기를 또 물어보셨는데, 간단한 치료 기간이라 하면 일단 수술할 때부터 실밥 뽑을 때까지가 소독을 해야 되는 기간이고, 그건 또 역시 부위마다 다릅니다. 우리 얼굴이나 목 같은 경우는 뭐 5일에서 7일 사이에 뽑고, 발이나 관절 같은 데는 10일에서 14일, 두피나 뭐 몸통 한 열흘 전후로 뽑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이는 우리가 소독을 하면서 상처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흉터 관리를 해야 될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잘라진 상처가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온 도표를 보시면 첫 4주 동안 한 40%가 이제 힘이 생기고, 한 2달간 한 7주에서 70%, 한 8주에서 80%의 힘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이 한 2달까지는 피부가 정상 피부보다 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좀 넓어질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안쪽에서 이제 흉터가 재생되는 기간은 교과서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 연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흉터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달에서 3달, 길게는 6개월까지 흉터 연고를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는 언제 하실 수 있는지. 샤워는 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수술한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샤워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몸 같은 경우는 그 방수밴드를 크게 붙이고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두피 같은 경우는 이틀 지나면 머리를 감아라. 대신 조심해서 감고 머리 감은 다음에 이제 자가 소독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 후 실밥 제거는 꼭 해야 되냐고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이제 피부 봉합을 하면 당연히 실밥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피부 봉합을 안 하고 본드를 붙이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요. 피부 봉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피부가 약간 말려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안전하게 피부 봉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본드로 붙이거나 스테리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하고 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의사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도 스테리를 붙여도 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게 이제 딱지가 생긴 경우가 있고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딱지 위에 이제 스테리를 붙이다 보면 스테리를 떼다가 딱지가 같이 떨어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처가 다 안 아물었는데 딱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안쪽으로 열린 상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딱지 위에는 스테리를 안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물이 나오는 상처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서 메디폼이나 디오던 같은 데이밴드 같은 거 붙여서 그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스테리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독은 꼭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는데, 소독은 매일 하셔도 좋지만 그냥 안정적인 염증이 없는 그런 상처의 경우 이틀, 3일에 한 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이틀, 3일에 한 번 하는데 땀을 흘렸다, 아니면 우리가 소독한 반창고가 오염이 됐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갈아주시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처의 경우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밥 풀르기 전으로 어떤 연고를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실밥이 있을 때는 어쨌든 상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밥이 있을 때, 그래서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항생제 연고를 사용해 주고요. 실밥을 뽑은 다음에 그때는 재생 연고나 흉터 연고를 써서 이제 흉터가 잘 생기지 않게 흉터 관리를 해주는 거고, 실밥 뽑았는데 아직 상처가 조금 남아 있다, 이제 그럼 그 부분은 재생 연고나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한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흉터 연고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리를 좀 많이 붙이시다가 발진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발진이 나면 무조건 스테리를 쉬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 스테리를 계속 붙이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색소 침착은 더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진이 나면 스테리를 꼭 멈춰 주시고요. 이제 근처 피부과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소아과를 가서 그 발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연고를 꼭 처방 받으시길 바라고, 흉터가 만약에 조금 넓어지면 이제 그거는 흉터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연하게 하면서 눈에 좀 덜 띄게 할 수 있는데, 상처에 의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발진이 나면 꼭 스테리를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켈로코트 사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켈로코트는 흉터 연고거든요. 그래서 켈로코트를 상처에 얇게 바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고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제 바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이게 굳어요. 굳으면서 우리 밥 지을 때 갓 쪽에 하얗게 막 생기는 것처럼 상처에 이렇게 막이 생기면서 코팅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코팅된 연고가 흉터를 좀 눌러주고, 그리고 안에를 습연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상처 회복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얇게 발라서 이게 잘 코팅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스테리를 뗐다 붙였다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코팅된 게 벗겨졌다 이러면 다시 한번 발라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을 우리가 당겨서 꼬맸을 때 불룩해지는 거는 잘 돌아오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봉합을 하고 나면 안에 있는 진피도 좀 이렇게
당겨서 꼬매고 피부 자체도 이렇게 당겨서 꼬매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처가 잘 아물고 실밥을 뽑았을 때 약간 펴지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피부가 좀 볼록볼록해 보이는 건 정상이고, 이런 건 이제 시간 지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두피 수술 시 머리를 꼭 밀어야 되냐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의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머리를 안 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밀고 수술하면 조금 이렇게 힘든 게 있죠. 머리카락도 좀 치우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머리를 밀면 일상생활이나 그런 거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밀지 않고 수술하고 있고요. 머리를 밀면 아무래도 뭐 수술 시야도 좋고 깔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선호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의 결정에 맡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반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눈에 띄는 곳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모반, 이게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눈에 띄는 데 있어야 되고, 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혐오감을 주느냐, 이런 건데, 뭐 이 정도로 큰 점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미용수술 쪽에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병원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